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사고로 잃었어요. 저와 남편에게는 아들아이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아들이 고작 2살이었죠. 어찌나 막막하고 무섭던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의지도 많이 했고 너무 사랑했어요.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남편을 다 좋아할 정도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어요. 책임감이라고 하기엔 그 애정이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남편과 함께 있으면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만큼은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모든 걸 다 내놓는 사람이었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라 자기가 집안 위에 뭐든 할 수 있는 걸 하려 했어요. 시댁은 대대로 건설사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은 장남이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했었고 시아버님의 누님인 고모님이 상무이사직에 있던지만 자녀가 없어서인지 남편을 당신 아들처럼 챙기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역시 꿈은 있었지만 진작에 포기하고 어릴 때부터 시아버님을 따라 회사에 나가 일을 배우고 대학 졸업 후엔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저 역시 결혼 뒤 남편을 돕기 위해 회사에 자주 나가곤 했어요. 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부터 여러 사무실에서 회계 격리 일을 해왔는데 큰 도움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저도 남편을 따라 회사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기에 시아버님은 저를 참 기특해 하셨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고졸 출신의 친정도 내세울 것이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시아버님이 저를 보시고 성실하고 인성이 바르자면 좋다며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당신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저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고모님도 남편만 챙기는 통에 5살 아래인 시동생이 찬밥 신세가 됐다며 되레 저희 남편에게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시동생에게 가야 할 사랑과 관심까지 남편이 모두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누가 보면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끔은 남편을 홀대하곤 하셨어요. 너는 네 아버지도 있고 고모가 싸고 돌잖아. 그런데 우리 석현이는 누가 있니? 원래 집안의 막둥이면 그렇게 아끼고 챙긴다는데 어째 이놈의 집구석은 장난만 그렇게 위하는지. 그래서 나라도 네 동생 챙기는 거니 넌 서운해 마라. 엄마, 제가 언제 서운해했다고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고모도 워낙 회사 일로 바쁘고 석현이는 어려서 자주 못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석현이도 회사에 들어오면 그때는 또 다르죠. 다르긴 뭘 달라? 좌우지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작 본인인 서방님보다 자기가 더 서운해하며 분해하셨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는데 어린 나이에 벌써 노름에 빠져 있었고 무슨 세트처럼 여자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월화수목 금토일 돌아가며 여자를 만나더군요. 하지만 그런 것도 결국엔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머리가 나쁜지 노름만 했다 하면 다 잃고 왔고 여자도 다른 여자들에게 들키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 인간이 왜 저렇게 살까? 한심하게 보였죠. 거기에 걸핏하면 시비에 합의까지 해야 하는 사고까지 빵빵 터뜨려주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고 오죽하면 시아버님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카드 뺏고 용돈 끊고 집에서 쫓아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만 어머님이 어찌나 전전긍긍 하시던지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을 들들 볶았어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한 남편은 자기 동생이라는 이유로 시아버님을 설득해 시동생을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언제 애가 달았냐는 듯 남편을 또 보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그리고 무슨 피해의식은 그렇게 심한지 시아버님이 회사 일로 늘 바쁘셔서 자기를 외롭게 한다며 그런 소외당해서 외롭다는 명분으로 흥청망청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셨는데요.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어요. 당신 요즘 너무 쇼핑이 잦은 거 아니야?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돈 한 푼 벌지도 않으면서 돈을 그렇게 써? 어머, 지금 당신 내가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석진이 처좀 봐. 회사 일 바쁘다고 하면 석진이 따라서 회사 와서 일하는데 대표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쓰고 다니면 내가 당신이 좋게 보이겠어? 뭐예요? 지금 날 고졸 출신에 뭐 하나 볼 것 없는 쟤랑 비교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나 이대 나온 여자인 건 몰라요?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내가 당신 회사에 나가서 일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러니 내가 당신이랑 말 섞기 싫다는 거야. 아무튼 당신 계속 그렇게 사치만 부리면 당신 쓰라고 준 카드 죄다 없앨 테니 그런 줄 알아. 생활비하라고 카드 줬더니 이건 뭐 아주 개인 용돈처럼 쓰고 있어. 정말 쪼잔하다 쪼잔해. 무슨 회사 대표 소갈딱지가 그래요? 나 참 자존심 상해서. 알겠어요. 그럼 나도 당신 동생처럼 이사직 하나 자리 줘요. 내가 출근해서 월급 받았으면 되잖아요. 월급은 뭐 아무나 주는 줄 알아? 이사?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이사직을 달래. 나와서 허드렛 일이나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아버님과 싸우면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해하셨고 그 여파는 여지없이 저에게 향해 왔는데 솔직히 저도 억울한 걸로 따지면 둘째라면 서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기에 저도 제가 싫다는 시어머니와는 부딪히려 시댁에는 잘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제가 시아버님을 믿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쏙 빼닮은 시동생은 자기 집에 돈 좀 있다는 것만 믿고 그 후진 버릇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러니 고모님은 같은 조카여도 시동생은 그다지 예뻐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보가 날아왔어요. 그날은 시아버님이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날이었는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시아버님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집안과 회사는 날벼락이 떨어진 듯 난리가 났고 고모님은 한동안 대표 대리직을 맡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셨는데 이윽고 고모님은 남편에게 대표직을 물려주셨어요. 어차피 너한테 물려주려 했던 회사잖아. 이럴 때일수록 네가 흔들리지 않고 잘해야 해. 네 아버지가 어떻게 지킨 회사인 줄은 알지? 고모는 너 믿는다? 그래도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고모가 우선 회사 좀 맡아주시고 제가 준비가 되면 그때 주시는 게. 고모가 볼 때 너 괜찮아. 실무며 현장 일이며 너 경험도 많잖아. 거기에 거래처들 다 네가 후계인 거 알아서 네가 대표직 맡아서 일 처리하는 거 큰 어려움 없을 거다. 그래, 엄마 생각도 그래. 원래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회사였잖아. 엄마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니? 네 아버지가 청춘 바친 회사인데. 고모 말 듣자. 응, 석진아?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말씀하시자 마음의 준비는 덜 됐지만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대표직을 수락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아들 혼자 회사를 맡는 게 불안하다며 평소 좋아하지도 않는 저까지 끌고 당신을 회사 운영에 참여시켜달라고 했는데 남편과 고모님이 이를 찬성해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정식으로 회사의 일원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건 남편이 대표직을 맡은 날부터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쉬자고 해도 쉬지 않고 연일 무리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고모님까지 실질적인 회사 일에 손을 떼면서 남편은 일에만 매달리고 살았는데 시아버님 대신이라는 그 자리가 그만큼 남편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챙기며 제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고모님의 직책에 앉아 남편의 등에 빨대를 꽂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그렇게 3년 넘은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10kg 넘게 살이 빠지고 탈모까지 오는 등 점점 힘들어지는데 시동생은 어떤 여자와 속도 위반을 했다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 말고 며느리를 한 명 더 보게 되었는데요. 원래 저렇게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던 건지 작은 며느리에겐 무한정 애정을 쏟으셨어요. 아, 우리 소진이는 어쩜 뭘 걸쳐도 이렇게 훌륭하냐. 이러니 내가 너한테 뭘 안 사줄 수가 없다.
이것도 입어봐. 어머니, 저 지금 임신해서 배 때문에 이것들 다 사봤자 애기 낳으면 못 입어요. 그러지 말고 옷 말고 백 사주시면 안 돼요? 백은 애기 낳고도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안 되긴 왜 안 되겠니? 알았다. 그리고 너 입고 있는 것까지는 사라. 임신하면 뭐 벗고 다녀? 임신했어도 여자는 꾸며야 하는 거야. 누구랑 다르게 태가 다르니 사줄 맛이 난다 얘. 이봐요 아가씨, 이것들 계산해줘요. 우린 백 사러 위에 명품관 가자. 감사해요 어머니. 그나저나 저만 이렇게 받아서 형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형님 것도 하나 사주세요. 아니야 동서. 난 오히려 그런 건 불편해서 싫더라고. 그래, 원래 물건도 다 주인이 있는 법이다. 얘한테 이런 비싼 것들이 당치에 어울리긴 한다니? 너, 네 남편 거 샀으면 이만 돌아가라. 난 우리 둘째 며느리랑 쇼핑마저 하고 내친김에 저녁도 먹고 퇴근할 거니까. 회사에는 외근 나갔다가 밖에서 퇴근하는 걸로 처리 좀 해줘. 어머니, 이번 주 내내 계속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벌써 회사에 말도 들기 시작했고요. 뭐라니? 지들끼리 내 험담하면 뭐 달라져? 왜 이래? 내 아들이 회사 대표야. 내 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데 그럼 됐지. 좌우간 저렇게 눈치가 없다. 알아서 잘 둘러대면 될걸. 꼭 저렇게 가방끈 짧은 티를 내요. 둘째야, 너 애 낳으면 회사 나와서 일해라. 네가 하면 쟤보다 100배 더 잘하지. 그럴까요 어머니? 저도 집에서 애 키울 바에는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너라면 내가 바로 상무자리 만들어 놓으라고 할게. 정말요? 그럼 네 남편도 이사직에 있는데 부인이 평사원이면 말이 되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사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회사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당시도 놀기 바쁜 당시 막내 아들을 회사 상무자리에 떡하고 앉혔는데 남편이 아무리 반대해도 막무가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온 서방님은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할까 말까여서 말이 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월급은 다 받아가려 하니 저도 그 꼴이 좋아 보이진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동서까지 똑같은 짓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표정이 일그러졌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 반응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았는데요. 그해 아들을 출산한 동서는 정말로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와서는 패션쇼 하듯 출근만 하고 밖에 나가 놀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즈음 저도 기다리던 임신을 했고 남편은 저라도 회사에 그만 나오고 집에서 태교를 하길 원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회사를 쉴 수 없었죠. 하지만 난산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팠던 터라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보다는 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퇴근하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남편을 볼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자기 쓰러질까 봐 너무 무서워. 일도 쉬엄쉬엄 해야지. 요즘은 옆에 나도 없어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잖아. 괜찮아. 내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이제 자리 나도 회사 일이 능숙해지고 있으니까 금방 나아질 거야. 그나저나 미안해. 자기 혼자만 고생시키고. 아픈 애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내가 자기 볼 면목이 없다. 무슨 말이야. 자기가 뭐 서방님처럼 노느냐고. 그래, 난 다 이해하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그리고 우리 아들 꼭 내가 건강하게 만들 거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자기는 자기 몸이나 생각해.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회사 사장이면 뭐해. 맨날 이렇게 힘든데. 알겠어. 이번에 현장 시공 끝나면 우리 그때 세 식구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정말? 나 너무 기대된다. 꼭이다. 꼭. 남편은 그날 오랜만에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가족여행만 기다리며 고된 병원 생활을 견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사에서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누군가 발견했을 때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사인이 말로만 듣던 과로사였어요. 듣기만 했지 정말로 과로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저는 그 말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 말이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내내 여행 갈 생각에 들떠있다 지옥 끝까지 떨어진 듯한 그런 날이었죠. 남편은 떠나고 아이는 아프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의지가 되지 않았으니 그 불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다행인지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고모님이 회사로 돌아오셨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고모님 사이엔 대표직을 두고 불꽃 튀기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오히려 저는 남편이 회사 일을 하다 과로로 떠났는데 그것보다 자신들이 대표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모양새에 보기가 싫었는데요. 고모님은 그런 저에게 찾아와 남편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도와달라며 도움의 손을 내미셨어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이럴 때일수록 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어떤 여잔지 알지? 그런 여자한테 회사를 맡기면 우리 석진이가 고생하고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내가 자식이 있어, 손주가 있어. 나를 도와. 그럼 내가 도울게. 너도 살아야지. 자식 생각 안 해? 저는 고모님의 말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모님 말대로 아들을 키우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무래도 시어머님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회사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1년 남짓 고모님을 도와 회사 일을 맡아 했는데 시어머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어느 날부터 전에 없던 저에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시작하더군요. 참 별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첫째야, 점심 먹었니? 어째 계속 보니까 네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더라. 그러지 말고 우리 작은 애랑 같이 나가서 요 앞에서 점심 먹고 오자. 저는 괜찮아요. 하던 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하고 이따 오후엔 시우 병원 진료도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아우, 그러다 너도 병나. 내가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다. 고모님이 너한테 지금 잘해주는 게 왜인 것 같니? 자식도 없고 너 이용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려는 계략이야. 근데 넌 내 며느리잖아. 나라도 내 식구를 챙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밥 먹자. 먹고 하면 되지. 정 시간에 쫓기면 네 동수한테 하라고 해라.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저 하나도 모르는데. 너도 회사밥 먹은 지가 얼만데 아직 그런 말을 해. 대학도 나온 똑똑한 애가. 너도 다 할 수 있어. 안 그러냐 큰애야? 어서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우리 며느리 몸보신하라고 예약도 다 해놨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무시하고 저만 보면 족제비 눈을 하던 시어머니인데 그날부터 저를 무척이나 챙기셨고 처음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냈는데 제가 바쁘면 아들애까지 당신께서 챙기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너랑 나랑 따지고 보면 같은 처지지 않니? 둘째 아치 남편도 있고 뭐가 아쉽겠어. 근데 너나 나나 이 망 아래서 챙긴다고 남편 잃고 그래서 문득 나라도 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원래 사람 사는 게 그렇다. 밉다가 치근했다가 원래 고운 정보다 미운 정이 질겨. 난 너한테 아무래도 미운 정이 깊은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한테 의지하렴. 시우도 우리 장손인데 내가 챙겨야지. 내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인데. 에휴, 석진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내가 별로 좋지 못한 엄마여서 내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아끼고 사랑해 줄걸.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늦게 어른이 되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도 시어머니를 많이 챙기고 따랐어요. 고모님이 많이 챙겨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고모님에게 심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어쩐지 남편의 어머니이고 제 아이의 할머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금방 기울더라고요. 그리고 고모님은 무리한 사업 확장을 감행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고 그 책임을 져야 했기에 회사 주주로서만 남고 고모님의 동의하에 대표직은 시어머니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동생이 있으니 가업인 만큼 시동생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눈치셨죠. 당연히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을 그릇이 못된다며 못마땅하게 여기시더니 막상 대표 자리는 핏줄인 시동생에게 주자고 하셨다니 저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배신이라면 배신인 게 고모님은 말씀으로는 이해하신다고 했지만 자신이 아닌 시어머님을 따랐던 제가 예뻐 보이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표직에 앉으신 시어머님은 저에게 기대도 하지 않던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네요. 내가 요 근래 생각이 참 많다. 대표라는 자리가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네 시아버지랑 네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너랑 나만 있으니 하는 말이지만 석현이 걔가 대표를 맡을 깜냥이 안 되잖아. 아무리 가업이라고 해도 시우도 있고 난 내 다음 대표는 네가 맡았으면 한다. 한 10년 고생 좀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대표직 무슨 일이 있어도 넘겨주마. 어머니 그래도 서방님이 있는데 그리고 동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자리엔 욕심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시우 키울 수 있게 회사에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죠. 얘가 이렇게 겸손하다니까. 네가 그러니까 남한테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거야. 나야 이제 네 능력을 알지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막말로 내 아들이고 며느리지만 걔들이 회사에 나와서 뭐 일다운 일이라도 하기나 하냐? 일은 전부 네가 맡아서 하고 난 그냥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는데. 우리 회사 너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시애미 말 들어.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시우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그날 가슴이 뛰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정말 몰랐기에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까지 받으며 그날 이후 제 회사라는 마음으로 거의 30대를 회사에 갈아 넣었어요. 일이라는 게 찾아서 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해가 지날수록 하는 일에 비해 서방님과 동서의 연봉도 올랐는데 시어머님은 걔들 그거라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사고 쳐도 수습하고 사는 거야. 네가 그 정도는 좀 봐줘라. 안 그러면 걔들이 돈 때문에 우리 회사 기술이라도 팔면 어째? 라며 그 정도는 알아도 넘기자고 했고 저는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서방님도 동서도 그런 잔머리는 기가 막히게 울리는 인물이라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 사이 회사는 많이 성장했고 고모님도 당신이 손해본 것을 시어머니는 배표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수습하자 그제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풀고 나름 3인 체제로 굴러가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 사이 제 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나름 남편의 빈자리는 컸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러던 중 제대로 뒤통수 맞는 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와 고모님은 서로 합치를 봤다며 지금까지 모든 걸 갈아 넣은 제가 아닌 서방님에게 대표직을 물려주기로 했다며 저에게 통보했고 이미 임원들 사이에도 합의가 끝났다며 저에게 이해하라고 통보하는데 워낙 제 회사라는 마음이 커서인지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따지고 보면 한 번도 제 회사였던 적이 없는데 회사를 통째로 뺏긴 기분이 들었고 시어머니와 고모님에게 노란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얄미운 동서가 제대로 제 뒤통수를 치는데 제 안에 뭔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고모님, 저희 그이가 대표직을 맡게 된 만큼 손을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형님의 연봉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향 조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그이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라, 고모님 괜찮으시죠? 우리가 석현이한테 대표직을 준 이상 저희는 그저 한 발 물러나 있자고요. 저나 형님이나 그동안 이놈의 회사 일한다고 제대로 여행도 못 다니고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회사가 제대로 주인을 만났으니 우리도 한가롭게 여유나 즐기면서 살아요. 그래 그러자고. 신혜 너도 이해해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뭐 힘이 있냐? 그리고 내가 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직 너 젊은데 재혼이라도 해봐. 아휴 그러니 너도 이해하고 다니려면 다니고 아니다 싶으면 네 길 찾아가라. 고모님 어머님 세상에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데요. 자그마치 10년이잖아요. 어머 형님 누가 들으면 봉사한 줄 알겠네. 꼬박꼬박 월급 다 받아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연봉 좀 깎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치리세요? 꼬이시면 그만두시던가요. 저는 조몰래 짝이라도 한 저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대표직에 앉아서 자기 와이프가 하는 말에 그저 낄낄거리는 시동생을 보니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시동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동생이 회사를 맡으면 금방이라도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컸어요. 이제 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여러 대규모 식용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이미 사장 계약과 미팅 같은 건 제가 진행한 일이라 저는 정말이지 눈뜨고 코 베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 좋을 일은 더는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들 보란듯이 퇴사하겠다고 했고
동서는 비웃으며 꼴에 자존심이 있다며 그럼 당장 퇴사 처리시키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길로 그들과 또 회사와는 연을 끊기로 했어요. 집에서 아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었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는데 그제야 저도 아들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간 회사 일한다고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좀 쉬면서 아들과 시간을 갖자고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을 제주도에서 한가롭게 지내니 제 안의 분노도 잠시였지만 좀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 그 어떤 형태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이참에 조용한 곳에 이사를 하면 어떨까 고민하며 이사갈 곳을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바람인지 시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기 이런 말 하게 돼서 나도 좀 불편한데 다시 회사에 나오면 어떻겠니? 대우는 전이랑 똑같이 하는 조건이야.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 믿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잖아요. 원래 인수인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 네가 따온 계약들인데 네가 쏙 빠져버렸으니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 줄 아니? 전에는 안 입고 오면 그만두라고 하신 분들이 이건 또 무슨 경우예요? 어머님은 남 뒤통수 때리는 게 특기세요? 뭐야? 이게 좀 잘해줬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나? 시애미가 시키면 알겠다고 출근하면 될걸. 고졸인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뻗대? 네가 그 학력에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우 생각해서 내가 제안하는 거니 군말하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라. 싫어요. 제가 왜요? 10년이에요. 저는 그 10년 동안 제 새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일했는데 제가 얻은 게 뭐가 있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남의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얘 좀 봐. 어쩜 말도 꼭 지 수준처럼 기분 나쁘게 하네? 왜? 내가 지금 네가 아쉬워 보이니까 꼴에 튕겨보겠다는 거야? 알았다. 관둬라. 너 같은 애도 하는 걸 우리 애들이 못할까 봐. 그래. 너 혼자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중에 네 새끼 앞장세워서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봐. 너랑 우리는 남이다 남. 염려 마세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그리고 불쾌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다시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회사의 여러 부장급 팀장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계약대로 시공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표인 서방님과 이사인 동서가 그 책임을 물어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정말 생긴 대로 논다고 지들이 발로 뜰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만 찍어 누르려 하는데 겨우 가라앉힌 화가 들끓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회사에 쳐들어갔어요. 회사는 시동생 것이지만 제 아래서 저와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제가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 꼴은 도저히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한 저는 시어머니와 치동서 내외와 단판을 짓기 위해 곧장 대표실로 향했어요. 이미 회사 직원들 모두 제 얼굴을 알기에 저를 막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막 대표실 문을 열려고 하자 원래도 높은 톤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내심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한 자리에 빌어먹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으니 잘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연 순간 저는 제가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과 함께 작당한 고모님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30년도 더 묵은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석현이 그리고 둘째 너 말 잘 들어라. 우리가 그 늙은 여우 같은 그 여자를 왜 내쫓아야 하냐면 네가 네 아버지 핏줄이 아니라서야.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버지 핏줄이 아니라니. 어머니 그 말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 내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석현이 너다. 남편이라는 남자가 하도 회사밖에 몰라서 내가 좀 외로웠어. 그러다 애를 가졌고 그 바보 같은 남자는 자기 애라고 믿는 눈치더라. 뭐 덕분에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석현이 너를 낳았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있니? 행여 네 고모라는 옆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아봐라. 시우 그거한테 이 회사 준다고 난리칠 게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옆에 애를 아주 쫓아버려야 해. 어머니 정말이세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30년이나 넘게. 그러다 형님이라도 이 사실을 알면.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혹시 몰라서 가서 회사 출근 다시 하라고 했더니 아주 질색을 하더라. 우리랑은 아주 연 끊고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어. 그러니 그년이 찾아올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사 운영이나 차릴 생각하라고. 우리 장손을 생각해야지. 엄마, 그래도 그렇지. 형도 엄마 자식이잖아. 근데 어떻게 형수한테는. 으이그 모자란 놈. 네 형이 내 아들이면 내가 그러겠니? 네 형은 네 아버지란 인간이 첫사랑이니 뭐니 하는 여자한테서 낳은 자식이야. 네 고모랑은 그걸 다 알면서 나나 너를 무시한 거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대갚아준 것뿐이니까 형이니 형수니 그런 말 다신 꺼내지 마. 와, 우리 어머니 진짜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보, 우리 이렇게 된 거 이 회사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게 잘 끌어가자.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그리고 여기 사람들 죄다 형수 따르는 사람들이라 통제도 안 되는 거 엄마도 자기도 잘 알잖아. 그럼 이참에 싹 다 잘라. 그리고 경력 있는 사람들만 다시 뽑아서 새로 운영하자. 엄마도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 웬만한 건 이 엄마가 다 하니까 엄마 믿고 너는 무조건 그 자리나 잘 지켜. 네 고모라는 인간이 또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니까. 맞아요. 저는 지난번에 고모님이 형님 등에 칼 꽂는 거 보고 엄청 놀랐잖아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 의견에 동의해요. 저도 뭐든 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세요. 역시 내 머리가 뚝 부러지지. 그나마 네가 있어 내가 마음이 놓이는 거야. 네 남편 보자 잘해라.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다. 장애물도 모두 치워버리고 나도 좀 아들 덕 보고 편하게 살고 싶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야 잘할 수 있지? 그야 그러고 싶지. 근데 난 영 불안하네. 왜? 저는 더는 그 인간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모님께 전화해 회사로 빨리 오시라고 했고 그대로 대표실 안으로 쳐들어가서 대표실을 뒤집어 놓았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 내가 당신 하는 말 다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그나마 양심 있는 건 그 대표 자리에 있는 놈 하나네. 뭐야? 너는 왜 여기 있어? 너는 이제 이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맞아요. 형님은 퇴사해서 이젠 잡상인이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그래? 난 잡상이면 넌 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진 알지.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야. 근데 거기 대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격이 있나? 핏줄도 능력도 뭐 하나 없어 보이는데? 내가 다 바로잡을 거니까 기대해. 뭔 개소리야. 너 당장 안 나가? 이것들은 밖에서 놀고 자빠졌나? 잡상인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밖에 사람 없어. 이 물건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때 제 연락을 받은 고모님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대표실 문에 들이닥쳤고 저는 그제야 통화 중인 핸드폰을 종료시켰어요. 저는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대략적인 이야기만 한 뒤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그들과 싸웠고 오시는 길에 모든 걸 다 알게 된 고모님은 그야말로 겹겹이 오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요. 오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끌어내긴 누굴 끌어내. 여기 참놈들은 니들이잖아. 이 도둑놈들. 그리고 나라고 니들이 내 뒤통수 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겠어? 이미 다 손을 써놨다고. 고모님은 대표실에 10개도 넘는 도청장치를 손수건에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서방님 내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뒤로 고모님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시어머니가 저지른 행각에 대해 고발하고 그들을 회사 내에서 영원히 내쫓아버리든 그들의 해이만을 다루는 회의를 열었는데 결과는 뭐 보나 마나였어요. 회사는 물론이고 시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유산들까지 싹 몰수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고모님은 그제야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자기도 속은 거라며 미안하다고 다시 회사로 돌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더는 그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어려움을 호소한 직원들이 저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며 찾아왔고 지금의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어요. 더는 어떤 세력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 한 곳에 모여 만든 회사였죠. 그리고 저는 그 직원들의 부탁으로 대표직을 수락했고 남편에 이어 저를 따르던 직원 모두가 저희의 회사로 이직해 왔는데 정말 감동도 그런 감동이 없더군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허무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모두 쓸모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 뒤 많은 것이 반했어요.
물론 저는 다시 바빠져야 했지만 이젠 아들도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먼저 회사 거래하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결국 고모님은 모두 동의했다며 저에게 회사를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그리고 자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시우한테 고모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 합병해줘. 이대로 망해서 없어지면 내가 우리 아버지랑 동생 얼굴을 어떻게 봐.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저 우리 회사만 받아줘. 아무 조건 없어. 집안 어른들도 시우가 있으니까 모두 동의하셨고. 그래도 전 좀 그런데요. 괜히 그 회사랑 합병했다가 다른 말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가업이네 뭐니 싫거든요. 시우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 시우가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내 손에서 망하는 게 싫어서 그래. 어쩌면 난 정말 죽을 때까지 그새 잠깐 어쩌라고. 나도 일체 경영에 손 뗄 거고 더는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사람들 없을 거야. 혹시 알아?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치근덕거리면 나만한 좋은 카드가 없잖아. 나도 그동안 벌만큼 벌었어.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석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알지? 내가 석진이 예뻐한 건 이런저런 계산이 아닌 거. 이렇게 고모로서 사과할 수 있게 해줘. 막말로 내가 그 자리 뺏어다 그 망할 것 준 건데 이대로면 나도 제명에 못 살아. 저는 결국 구구절절 애원하는 고모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합병으로 더욱 커진 회사를 맡게 된 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빴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없이 바빴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먹는 것과 쉬는 걸 아끼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짬짬이 시간을 냈어요. 저는 아들과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조금 고생을 하니 어느덧 회사의 체제는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임원직들이 저와 함께해준 덕분이었죠. 그리하여 회사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건재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며 지내왔는데요. 정말 어이없게 1년 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뻔뻔한 시어머니와 동서라는 인간이 구걸이라도 하듯 저를 찾아왔어요. 얘아가, 내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지 않니? 비록 내가 키우진 않았지만 석진이는 내 아들로 호적에 올렸고 또 내 손으로 키웠어. 그러니 그 정을 생각해서 우리 아들 좀 도와줘라.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이 시키시면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그 인간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당장 나가세요. 우리 그렇게 쫓겨나고 그놈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빚만 지고 쫄딱 망했고 지금은 수백까지 떨어져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너 잘 나가잖아. 그 정도 돈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린 법적으로 가족이다. 우리 좀 도와다오. 가족이요?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요. 그게 가족한테 할 짓인가요? 고모님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요. 그러게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욕심을 그렇게 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많이 배우면 뭐해요? 인간이 못됐는데. 저는 사이좋게 제 다리를 붙잡고 사정하는 그들을 직원들을 불러 밖으로 내쳤어요. 그러자 악이 받쳤는지 제 회사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떠났는데 그 뒤 사람을 시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동서는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조카 아이만 데리고 이혼해 잠적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시동생도 빚쟁이 때문에 잠적하고 동서도 이혼해 잠적한 가운데 시어머니는 반쯤 미쳐 길거리를 떠돌다 사람들의 신고로 시설로 갔다는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당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며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이런 저를 보고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보다도 그런 여자를 어머니라고 믿고 떠난 남편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 여자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장남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서방님처럼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하던 남편의 마음을요. 그래서 저는 더 그 여자가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에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회사를 잘 꾸려왔기 때문에 훌륭한 직원들이 저를 지탱해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와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인데요. 이 기회를 빌려 기꺼이 저를 따라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노력이 꼭 많은 분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